안녕하세요. 책안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인숙님의 해삼의 맛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해삼의 맛, 김인숙. 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아내의 정신이 나가버린 뒤부터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미쳐버린 후부터. 그전까지 그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것이 선천적으로 술과는 맞지 않는 체질이었기 때문이다.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알이 빨개졌고 두피와 심지어는 거두 속의 사타구니까지도 빨개졌다. 붉어지는 얼굴이 부끄러움일 것은 없었다. 문제는 불면과 두통이었다. 알코올이 흡수되기가 무섭게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머리는 애당초 과음이라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설프게 마신 술은 불면으로 이어졌다. 술잔을 입에 대는 날마다 어김없이 머리 꼭대기를 정으로 내리쪼는 듯한 두통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면 전날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여전히 숙취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보다 그의 얼굴이 더 나빴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는 술자리는 매일같이 있었고 당연히 그는 매일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가 버스회사로 직장을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잠 때문이기도 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덜 마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운전은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으로 나뉘어졌고 또 당번과 비번으로 나뉘어졌다. 술자리도 그렇게 나뉘어 이어졌다. 술자리에 끼지 않을 때에는 운전을 해야 했고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술자리에 끼어야 했으므로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여전했다. 그렇다고 죽을 지경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면도 지속되다 보면 일종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몸도 자신의 습관을 받아들였다. 아내는 버스회사 옆에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였다. 주로 밥을 팔았지만 가끔은 술도 팔고 몸도 팔았다. 그에게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내가 그의 몸에 있는 화상의 흔적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그 역시 아내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식당에서 일할 때 아내는 그의 술잔에 술을 항상 조금씩만 채워주었다. 남모르게 대신 마셔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조금씩만 웃어 보였다. 그는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혼인신고를 올렸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노모와 함께 사는 그의 집은 버스회사 바로 옆에 있었다.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던 그에게 버스회사의 취직을 권유한 사람은 노모였다. 노모는 집 근처에 있는 버스회사의 사정을 잘 알았고 그 근처에 어떤 식당이 밥만 파는지 술도 파는지도 알았다. 그러니까 술만 파는지 몸도 파는지도 알았다는 소리다. 그가 아내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노모의 주름진 인매가 꼿꼿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진 손이 한 번도 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는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쪽 팔과 등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노모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집 밖에서 벌였던 불장난이 원인이었다. 외진 곳에 폐가 한 채를 태우고 그는 화상을 입었다. 그 후 그는 여름에도 짧은 소매의 옷은 입을 수가 없었다. 여자를 사귀기 쉽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결혼이 늦는다며 성화에 바치고 하던 노모도 그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혼 생활은 무난했다. 그가 기대하고 짐작했던 대로의 시간들이 무난히 흘러갔다. 노모는 여전히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구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끔 그에게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털어놓긴 했지만 아내의 과거를 흠잡는 말은 없었다.
아내는 말수가 아주 적은 여자여서 노모의 불만은 오직 거기에만 있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했다고 노모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곰이라고만 하더니 나중에는 미련퉁이라고 하고 더 나중에는 복장이 터지게 답답한 년이라고도 했다. 노모의 욕설에 신경이 거슬리지는 않았다. 늙은 사람들은 누구나 욕을 하기 마련이었고 노모와 아내의 관계도 그저 그가 짐작했던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생겼다. 아내의 입덧이 유별나기는 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내의 입덧이 심해지면서 노모의 욕설도 심해졌지만 그것도 그저 그러려니 했다. 어쨌든 10달 내내 입덧을 하지는 않을 터이고 어쨌든 뱃속에 든 아이는 나올 것이고 그 아이를 가장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한 노모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또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그는 술을 마셨다. 사실 그는 남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술자리들을 즐겼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웃고 떠들고 그리고 상스러운 농담도 잘했다. 여전히 술은 두통으로 이어졌지만 아내가 생긴 후부터는 잠이 달았다. 그 즈음에 어느 날 밤 그는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행복이란 게 뭐 별거겠는가. 그런데 아내가 미쳐버린 것이다. 아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무더위를 잊을 수가 없다. 비번이었던 그날, 그는 늦은 아침을 먹고 노모가 썰어준 수박을 한 접시 다 비운 후 배를 드러낸 채 마루에서 낮잠에 빠져 있었다.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도 땀이 무지하게 흘러 대자리를 깐 바닥이 축축했다. 축축한 잠자리 때문에 그는 아마도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다. 무엇인가 그를 짓눌러 숨이 막히는 듯 했는데 모르겠다. 그것이 나중에 생겨난 연상인지 아니면 그날 진짜로 꿨던 꿈인지는. 노모는 방 안에서 잠든 아기에게 부채질을 해주다가 역시 깜빡깜빡 잠이 들어 나중에는 아예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악몽 속에 스며들었던 그 코 고는 소리를 그는 역시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그때 아내는 부엌에서 그의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가 언제 깨어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혼자 기어서 방과 부엌 사이의 문으로 갔는지는 모를 일이다. 삶은 국수를 물에 헹궈내던 아내가 문득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문턱까지 기어온 아이가 벽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내의 입에서 환한 미소가 퍼져나왔다. 빗살 같은 미소였다. 아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바로 그때 아이가 고꾸라졌다. 고꾸라진 아이는 부뚜막 위에 물솥으로 첨벙 떨어졌다. 그 망할 놈의 집 구조가 그랬다. 방문은 마루를 통해 나 있었지만 방 안에 또 하나의 문이 부엌과 통하게 되어 있었다.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음식을 들이고 내가는 정도의 문이었다. 집을 지을 때는 사람도 드나들게 만든 문이었겠지만 나중에 온도를 다시 놓으면서 문 바로 앞에 아궁이를 만들어야만 했다. 아궁이에는 부뚜막이 얹어졌고 부뚜막에는 가마솥이 걸렸다. 아내의 비명소리를 그는 꿈결에 들었다. 그 비명소리가 어찌나 악착 같았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내가 물솥에서 건져 올린 아이를 끌어안지도 못한 채 마치 수박덩이를 들듯이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한여름이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가마솥에는 물이 가득 있었지만 그것은 따로 수도가 없는 부엌에서 쓰려고
마당에서 길어다 놓은 찬물이었다. 솥에 빠질 때 잠깐 숨이 멈췄던 아기는 곧 그 멈췄던 숨이 죽을 만큼 억울하기라도 한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울어젖혔다. 걱정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다. 그랬음에도 그는 잔뜩 화가 치밀어 욕설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는가. 병신 같은 년이 왜 소뚜껑은 열어놓고 있었더란 말인가. 그 욕설은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놓지도 않은 채 홀딱 잠이 들어버린 노모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때 노모는 어찌나 놀랐든지 누운 자리에서 다 일어나지도 못한 채 두 팔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미쳐 보이기로는 노모가 더 그랬다. 그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으며 아이를 받아 안기 위해 두 손을 내밀었다.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다. 아내가 그를 쳐다봤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물솥에 담갔다가 빼낸 아내의 팔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던 것이다. 화상이 분명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된. 노모는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다. 워낙에도 굿을 좋아하는 양반이었다. 무당이며 점쟁이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른 때라면 그는 노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달랐다. 그는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혼절한 듯 잠에 빠져든 아내를 내려다보며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팔에서는 화기가 점점 사라졌다. 부풀어 올랐던 흔적도 가라앉았다. 그렇더라도 아내가 찬물에 팔을 데웠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미의 마음이 어디까지에 이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아이가 물솥에 빠지는 순간 아내는 아마 그때가 한여름이라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방금 전에 펄펄 끓여냈던 국수 삶는 물을 또한 떠올렸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화상이 깊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찬물에 팔을 데이다니. 귀신의 장난이라는 노모의 말은 옳았다. 죽은 듯이 몇 시간 동안이나 잠을 자던 아내가 깨어 일어났을 때 그 눈이 전과 달랐다. 아이가 솥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는 또 터져나오려는 욕설을 참았다. 어미의 놀란 마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에도 아내의 눈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뭔가가 빠져버린 듯 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는 아이를 안으려고 하지 않았다. 젖도 먹이려고 하지 않았고 기저귀도 갈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와 노모가 억지로 아이를 갖다 대주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팔이 빨갛게 익었다. 노모는 구슬했다. 무당이 빗자루같이 생긴 신대로 아내의 머리와 어깨를 마구 후려갈겼지만 아내에게 붙은 귀신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여기저기에 피멍만 생겼을 뿐이었다. 노모는 거침없이 아내에게 상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미친년이 밑구멍이나 팔아먹고 살던 년이 집안 망해먹을 년이. 그러나 그 어떤 욕설도 아내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내는 가만가만히 웃으며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고 가만가만히 청소를 하고 가만가만히 빨래를 했다. 그와의 잠자리도 그렇게 했다. 아내의 몸속에다가 가진 것을 쏟아붓다가 문득 눈을 떠 아내를 내려다보면 아내는 가만가만히 웃고 있었다. 소름이 확 끼쳤다. 아내가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노모가 도맡아 아이를 챙겨야만 했다. 노모는 시장에다 좌판을 벌이던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집안의 수입 하나가 끊겼다. 때맞춰 군대에 갔던 동생이 제대를 하고 돌아와 먹여야 할 입이 하나 더 생겼다.
그가 엄청나게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으므로 술값도 늘었고 숙취 때문에 툭하면 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월급도 줄어들었다. 그 시절에 일어난 좋은 일이라고는 음주 후에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몸이 그의 습관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린 것이다. 불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늘 만취했으므로 그가 잠들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잠이 먼저 그를 뒤덮어버렸다. 어떤 불행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더 돈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는 동생의 방 한가운데를 판자로 막아 방을 2개로 나누었다. 그렇잖아도 크지 않았던 방이 관짝 같은 크기로 나뉘어졌다. 그는 그 방에 월세를 놓았다. 세입자는 금방 들어오지 않았다. 겨울 무렵에야 세입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찌나 지독한 인간인지 겨우 내내 한 번도 방에 불을 떼지 않았다. 동생이 안방의 연탄을 훔쳐다가 불을 뗐다. 방을 2개로 나누면서 아궁이는 2개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불을 떼지 않으면 둘 다 얼어 죽어야 할 판이었던 것이다. 겨우 내내 남의 집 연탄을 공짜로 쓰고도 세입자는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을 나가 버렸다.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가 그 방을 썼다.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서는 자기 방을 잘못 찾은 것처럼 그 방으로 들어가 맨바닥에 드러 누웠다. 그리고 그는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생과 얘기를 나누었다. 없는 돈에 대학까지 보내준 놈이었다. 그는 그 놈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었다. 공대를 다니니 의사나 판사 같은 건 될 수 없으리라. 그렇더라도 자기처럼 운짝 노릇을 하는 일도 없으리라. 그는 동생을 사랑했다. 썩 잘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썩 좋은 대학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는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흡족했었다. 동생은 잘 자라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걷기도 전에 물솥에 빠지는 새끼 같은 거 말고 진짜 근사한 새끼들을 낳아 기를 것이며 무한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동생의 앞날이 꿈속으로 들어와 그의 잠이 흐뭇했다. 당장 먹을 돈도 부족한 주제에 그는 판자 너머의 동생에게 땅땅 큰 소리를 쳤다. 원하면 대학원에도 가라. 유학도 보내준다. 그러니 데모만 하지 마라. 버스 운전수에게 데모하는 학생 놈들처럼 원수 같은 놈들은 없었다. 동생도 그걸 잘 알았다. 누구나 데모를 하는 시절이었지만 동생은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동생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고 싶었다. 돈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토큰을 주었다. 버스 승차권을 토큰이라고 부르던 시대였다. 직접 버스비를 받던 안내양이 사라진 후 운전기사에게 삥땅의 기회가 많아졌다. 어느 날은 한 움큼씩, 어느 날은 한 주머니씩 그는 동생에게 토큰을 쥐어주었다. 나머지는 그의 어머니가 내다 팔았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방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다. 여름이었으므로 연탄을 축낼 일은 없을 것이다. 겨울이라도 그렇게 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얌전해 보이는 여학생이었고 대학에 다닌다고 했다. 싼 방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는 조용한 방을 더 탐내는 것 같았다. 그 망할 놈의 집에는 문이 어찌나 많았는지 세입자가 따로 드나들 수 있는 문도 있을 정도였다. 동생의 방을 2개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 코딱지만한 방에 문이 2개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여학생은 그 정도의 헐값에 따로 드나드는 문을 가진 방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아내의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미친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미친 티를 내지도 않는 아내는 그의 이부자리를 따로 펴고 그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숨소리를 죽였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잠을 잤다. 등을 돌리고 잠들었으나 때때로 깨어보면 아내의 몸에 붙어 누워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의 잠습관이 유별났다.
온 방안을 다 헤매며 잔다고 했다. 그러나 벽이나 책상 다리나 장롱 서랍 따위가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적은 없었다. 아내의 몸은 달랐다. 뭔가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어 눈을 뜨면 번번이 그것이 아내의 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팔이었다. 아내는 정신이 나가버린 후에 그 틈을 메우려는 듯 무섭게 살이 쪘다. 그는 아내의 통통한 팔을 어둠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화상의 자리들이 맹렬히 가려웠다. 그의 몸에 있는 화상의 흔적들은 끔찍했다. 저수지가 있는 마을에서 자랐음에도 화상을 입은 후에는 수영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무리 더워도 남들 보는 데에서는 등목도 할 수 없었다. 도시에 나온 후에는 목욕탕에도 가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때때로 벗은 몸을 누구에겐가 보여주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체육 시간에 조용히 옷을 갈아입는 그를 친구들이 피했다. 입대하기 전에 처음으로 갔었던 창녀촌에서 창녀는 인상을 찌푸렸고 그는 창녀의 뺨을 갈겼다. 창녀의 기둥서방이 달려왔다. 그날 그가 돈 내고 한 일이라고는 그저 흠칫 얻어터진 것뿐이었다. 아내의 팔은 빨갛게 부어오를 때조차도 그의 화상의 흔적만큼 흉하지는 않았다. 그저 부풀어 올랐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 싶게 가라앉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 팔이 자신의 화상 자국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겨졌다. 적어도 자신의 흔적은 그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지 않는 것이다. 아내가 미쳐버리지만 않았더라도 그가 아내의 팔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이물감을 느끼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사실은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놀랐더라도 그렇지 새끼 때문에 놀란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그토록 멀리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인가. 아내의 집안에 원래 미친 병이 있었다는 무당의 말을 노모가 전해주었을 때 그는 버럭 화를 내기는 했지만 깨름직한 마음이 오래 남았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그는 아내가 조실부모했다는 것 이외에 아내의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아내의 곁에서 잠드는 밤들 그는 수시로 악몽에 시달렸다. 개들에게 쫓기는 꿈이었다. 전에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웬 개들이란 말인가. 송아지만하게 큰 몸집의 시꺼먼 개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철철 흘리며 그를 쫓아 달려왔다. 개에게 물린 그의 몸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다. 선혈로 낭자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그는 비명을 질렀고 자신의 비명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다. 늘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대부분은 다시 잠들었지만 때로는 그대로 새벽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는 피난을 가듯 동생이 방으로 건너갔다. 두 개로 나뉘어진 좁은 방, 겨우 이부자리 하나만을 펼칠 수 있는 방이었다. 그는 잠든 동생의 몸을 판자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동생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 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이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동생 곁에 이르러서야 겨우 잠에 드는가 싶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자기도 아내처럼 미친 것이 아니라면 옆방의 여학생이 한밤중에 뭔가를 두들겨 부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마치 차간기로 방바닥을 뚫어대는 듯 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미친 생각인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다. 동생은 깨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저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저게 뭐냐? 옆방에서. 그가 놀라 묻는데 동생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동생이 입술만 움직여 소리 없이 말을 하는데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역시 조용히 하라는 말로 보였다. 왜? 그도 입술만 움직여 물었다.
다 들려.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 방은 얇은 판자 하나로 가운데를 막아놓은 방이었던 것이다. 무슨 소리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없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여학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조용한 방을 찾아 들어온 여학생이었으니 벽이 판자인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동생이란 놈이 뜻밖의 흉물스러운 놈이었다. 저는 다 들으면서도 저의 기척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아마도 동생은 판자 너머에서 여학생이 속옷을 갈아입는 소리까지 들었을 것이다. 속옷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겠으나 속옷이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숨을 죽여가며 수음을 했겠지. 웃음이 나왔다. 건강하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야단을 쳐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차간기로 방바닥을 뚫어대는 듯한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엄청난 소음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 방으로 건너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음에도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저게 뭐냐? 저 기집애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밤새 저러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그래. 동생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 소리는 끊겼다 이어지고 다시 끊겼다 이어지면서 새벽녘까지 지속되었다. 소리가 마지막으로 멈춘 후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짐작대로 이부자리를 펴는 소리와 옷을 갈아입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문 밖이 환했다. 노무는 여학생에게도 토큰을 팔았다. 드나드는 문은 따로 있었지만 화장실은 마당에 있는 것을 같이 써야 했기 때문에 노무는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다가 토큰을 내밀곤 했다.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이었다.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노모가 내미는 대로 사는데 나중에는 여학생 스스로가 토큰을 팔러 다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노모는 토큰만 파는 게 아니라 여학생을 붙들어 놓고 하고 싶은 무슨 말이든 떠들어댔다. 그의 아내에 대한 욕설이 거의 전부였다. 미친년이, 밑구멍이나 팔아먹고 살던 년이, 집안 망해먹으려니. 그 참혹한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노모가 내미는 토큰을 여학생이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토큰 떨어졌지? 싸게 줄 테니 친구들한테도 좀 팔아볼 테야. 욕설을 마친 노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어 보이면 여학생은 매번 그 토큰을 받아들고 지갑을 열었다. 여학생이 방에서 나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것도 노모였다. 무슨 글을 쓴다는데 그걸 기계로 친다네? 전동 타자기라나 뭐라나. 그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데 대신 빨리 쳐진다네? 무슨 애기가 공부는 안 하고 소설을 쓴다나. 그런데 저 애기 똥구멍이 막힌 모양이야. 노모의 말은 늘 그렇게 종잡을 수가 없게 왔다 갔다 했다. 그가 분간을 해서 듣는 수밖에 없었다. 변소에 한번 들어가기만 했다 하면 1시간을 있는지 2시간을 있는지 원. 아무튼 이 집안 안엔 안 막힌 게 없어. 오죽하며 남의 집 애기 똥구멍까지 막혀. 아무래도 큰 굿을 한번 해야 할 텐데. 여학생이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도 억지로 참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았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학생의 얼굴이 늘 창백했다. 깡마르고 곱상하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그런데 소설을 쓴다니. 학생이 무슨 소설을 쓴단 말인가. 그는 전동타작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여학생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데모하는 학생놈들이 자취방에서 유인물을 타자기로 찍어낸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간첩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 즈음에 어느 날 저녁 그는 동네의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이른 저녁이었으나 그는 아침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새벽 첫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었다. 주임이 있는 대로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에게서 차 열쇠를 빼앗아갔다. 포장마차는 모래내의 천변에 세워져 있었다. 서울의 외곽을 낮게 흐르는 개천의 이름은 근사하게 부른다고 사하라고도 했으나 누구도 그런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다. 모래내든 사하든 개천의 모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여름날 저녁이면 모기가 엄청났다. 새벽녘의 사고는 큰 사고는 아니었다. 차부에서 나가던 길에 개 한 마리를 칠 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바로 회사 앞이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알아버렸고 당장에 달려왔던 주임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술 냄새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개를 쳐 죽일 뻔한 그에게 주임이 개 같은 놈이라고 욕했다. 정신이 없어 새겨듣지는 못했지만 개새끼라고도 했을 것이다. 욕설이 기분 나쁠 것은 없었다. 누구나 욕을 했고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은 사고였다. 그것이 인사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송아지만한 몸집의 시꺼먼 개였다. 그 개가 어두운 길 한복판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짐에도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온몸이 환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개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다. 누군가의 살점을 물어뜯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빨이었다. 그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인도턱을 들이받았다. 버스 안에는 새벽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2~5명 정도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누구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임이 자신을 술 취한 놈 취급하고 또 자신이 지난밤에 만취를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을 그는 하고 싶었다. 물론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다. 술 때문이 아니라 개 때문이었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미쳐버린 아내 때문이라는 말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국밥 한 그릇과 소주 반 병을 시켰다. 아내가 예전에 일하던 식당이었다. 그 사이 식당 주인이 바뀌었고 일하는 사람도 모두 달라졌다. 그는 자작으로 술을 마시며 오래전 아내가 항상 조금씩만 따라주던 술잔을 떠올렸다. 아내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만가만히 웃어 보였었다. 그때 아내의 웃는 모습이 참 예뻤었다. 어쩌다가 일찍 부모를 잃었냐고 그가 물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불이 났었다고 했다. 온 집안이 다 타 부모도 죽고 부모를 잃은 후에는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혹시 당신도 화상을 입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진 않다고 했다. 불로 부모를 잃었는데 어쩌자고 남은 기억은 물이라는 말도 했다. 소방차가 달려와 물기둥을 뿜어내는데 그 거센 물에 자신의 숨이 넘어갈 뻔했다고 했었다. 그 말을 하면서 아내가 숨을 잘 쉬지 못했다. 그날 밤에 그가 자신의 벗은 몸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가 그를 끌어안고 갑자기 격렬히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울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었다. 아내가 그의 몸을 덮었을 때 그의 몸 화상자리에서 화기가 사라졌다. 거센 물이 거침없이 흘러나와 기억마저 모두 씻어내리는 듯 했다. 아내의 집을 태운 그 불을 누가 냈더냐고 그는 묻지 않았다. 불이란 사람이 내는 것만은 아니니까. 누전도 있고 합선도 있고 도깨비불도 있는 거니까. 그의 몸에 화상 자국을 남긴 불은 그가 낸 것이었다. 저수지에서 종일 얼음을 지치며 놀다가 폐가에 들어가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폈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알지 못했었다. 불이 어쩌다가 그렇게 크게 번진 것인지도 그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었다. 불이 번졌을 때 그냥 도망을 치기만 했더라도 폐가 한 채만 태웠을 뿐 그가 그토록 심한 화상을 입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까지 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개 한 마리. 기껏해야 개 한 마리가 타 죽었겠지. 개는 목줄을 묶어놓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불이 조금만 덜 성했다면 수고 들이지 않고 개 한 마리를 먹었을 텐데 그만 다 타버렸다고 어른들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노모가 그의 화상자리에 개털을 갖다 붙여주었다. 그리고는 쌀이 빗자루로 쓸어주었다. 온갖 신령을 갖다 붙이는 노모의 비손 소리가 그의 통증과 함께 지속되었다. 간신히 잠이 들면 그는 온몸에서 개털이 숭숭 돋아나는 꿈을 꾸었다. 아침 술에 취해 그는 식당에서 그냥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 일어났더니 어느새 점심 무렵이었다. 그는 반주를 곁들여 이른 점심을 먹었다. 여전히 미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더는 그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변에 주저앉아 다시 낮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저녁에 왔고 포장마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배가 또 고프기 시작했다. 소설을 쓴다는 여학생을 그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아마 저녁을 사 먹으러 들어온 길인 듯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던 여학생이 그를 보고 멈칫했다. 그가 그 여학생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다. 술에 취하면 누구라도 말벗이 필요하기 마련이었다. 여학생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거절을 하지는 못했다. 거절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여학생이 그의 앞자리에 와 앉았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우동 한 그릇을 시켰다. 그는 안주로 해삼 한 접시를 더 달라고 시켰다. 무슨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여학생이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웃어 보이는데 그 웃음이 아내 같았다. 소설가가 되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는 것 같던데 소설은 왜 써요? 술 때문에 혀가 꼬여 발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냥요. 여학생이 또 웃었다. 소리내지 않는 웃음이었다. 해삼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가 한 토막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수줍게 웃고 수줍게 말할 줄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여학생도 해삼을 잘 먹었다. 딱딱. 해삼이 입안에서 씹혔다. 해삼은 우적우적 씹어먹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딱딱 씹어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봐요 아가씨. 호칭이 마구 헷갈렸다. 학생이랬다가 아가씨랬다가 조심하지 않았다가는 너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그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술에 취했을 뿐이었다. 소설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소설은 말이지. 내 인생이 소설책 10권인데 개 같은 인생이 소설책 100권도 더 되는데 그걸 그냥 쓰면 안 된다 이구요. 빌어먹을 기계로 우당탕탕 치는 것도 아니라 이구요. 소설이란 건 말이지. 이 해삼처럼 있는 힘을 다해 딱딱 씹어 삼키는 거라 이구요. 이 해삼처럼. 그때 왈칵 울음이 솟구칠 것 같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이후 두통이 사라진 대신 그 자리에 울음이 들어왔다. 술만 마시면 그가 툭 하면 울었기 때문에 동료들도 더는 그와 술자리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쥐꼬리만한 계집애 앞이었다. 이따위 계집애가 자신의 눈물을 이해할 리 없었다. 그런데 소설을 쓴다고? 족같이. 내가 인생을 알아? 소설책 100권짜리 인생을 내가 알아? 그가 갑자기 팔을 뻗어 테이블 건너의 여학생 팔을 잡았다. 여학생이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았다. 겁을 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었다 이구요. 여학생은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너무 취해 있었다. 자신부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혀가 꼬인 발음만은 어떻게 해야만 했다. 그는 머리를 두어 번 세차게 저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집사람, 애기 엄마, 그 미친년이 찬물에 팔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었다 이 말이에요. 접시물에도 코가 빠져 죽고 찬물에도 몸이 되어 화상을 입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집사람이 왜 아이를 못 낳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싫다 이거지. 지 새끼 인생도 저처럼 될까봐 겁이 난다 이거지. 지압이란 놈같이 될까봐 겁난다 이거지. 지긋지긋하다 이거지. 그런데 어쩌겠냐 이거요. 내가 뭘 어쩌겠나 이거요. 술이나 마실 밖에 뭘 어쩌겠냐 이거요. 이게 바로 소설이라 이거요. 알겠냐 이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집의 불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집에 난 불은 내가 낸 게 아니라 이거요. 맹세할 수 있다 이거요. 하나님이 안다 이거요. 근데 그 미친년이 왜 날 원망하냐 이거요. 가난이 죄냐 이거요. 발음이 또 꼬였다. 정신을 차리자. 미안해요. 내가 주정을. 미안해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아가씨한테 토큰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여학생의 눈이 빨갰다. 울고 싶은 건 그였는데 느닷없이 울기 시작한 건 여학생이었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그때 누가 울고 있었는지는 여학생은 그 얼마 뒤에 방을 뺐다. 주정을 하는 그가 무서워서였는지 미친 집주인이 무서워서였는지 노모가 파는 토큰을 더는 살 수가 없어서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은 명료하지 않았다. 그가 술주정을 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여학생이 방을 빼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 속에서 타이핑된 종이들이 뭉텅이로 나왔다. 다른 쓰레기들과 뒤엉켜 지저분했지만 그는 그것을 반듯하게 펴서 보았다. 쓰다가만 혹은 치다가만 소설은 재미없었다. 다 쓰거나 다 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였다. 그러나 그는 그 종이들을 다시 쓰레기통 속에 넣지는 않았다. 반듯하게 펴고 지저분한 것들을 털어내니 아직도 꽤 쓸만한 종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모가 소라 고등을 삶아 팔아볼까 궁리 중이었다. 아이가 제법 커서 등에 업고 나가 행상을 할 만했기 때문이었다. 종이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미친 아내는 그날도 국수를 삶고 있었다.